장모님, 저는 장모님과 수진이를 위해 선택한 결정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뭐라고?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니? 네가 수진이를 부추겨서 날 이렇게 배신해놓고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니? 엄마,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제발 준호 처벌은 안 받게 해줘요. 제발! 수진아, 너는 내가 사랑했던 딸이기는 한 거니? 우리 딸에게 이 엄마가 가족이긴 한 거야? 장모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가족끼리 이런 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건 과하잖아요. 준호야, 네가 우리 가족이었던 적은 없었어. 너 때문에 수진이마저 잃게 됐지만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9세 박미양님의 사연입니다. 대전의 한 조용한 동네 69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의 박미양님.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사연이 어려 있습니다. 박미양님은 평생을 가정이라는 정원을 가꾸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딸 수진이를 키우고 사위를 맞이하고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을 채우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 제 삶을 꽃피웠어요. 행복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가슴 뭉클해지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을 몰고 옵니다. 박미양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딸과 사위가 그녀를 집에서 내쫓으려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아온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을 마주한 박미양님. 박미양님의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아픔을 토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제 삶을 지켜냈는지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이 되어줄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박미양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시고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박미양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삶이 때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69세 박미양입니다. 저는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끼리 서로를 아끼며 살았죠. 어머니가 뒷마당에서 아끼던 장독대가 풍기는 된장의 냄새, 아버지가 손수 만들던 삽자루의 나뭇결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선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대전으로 올라와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눈빛에는 늘 따뜻함이 담겨 있었고, 저는 남편의 눈빛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결혼 후 저희는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공무원 월급으로 둘이 꾸려가기엔 충분했으니까요. 결혼 후 저희는 아이가 찾아오기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방 하나를 아이 방으로 꾸미고 작은 아기 옷과 장난감도 준비했어요. 남편은 퇴근길에 작은 꽃 모양 딸랑이를 사들고 와 제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미양아, 이거 우리 아이 손에 쥐어줄 날이 오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기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3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남몰래 한약을 다려 먹고 절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허탈함 뿐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렸고, 저는 그 말에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습니다. 남편은 항상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미양아,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해. 꼭 아이가 있어야 행복한 건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매일같이 공허한 느낌을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면 혼자 창가에 앉아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아이를 낳는 것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둘이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이제는 더 이상 바라지 않을래. 하지만 운명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아이를 포기한 바로 그 시기에 저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그 아이는 작고 여린 몸짓으로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처음 품에 안은 날 꼬물꼬물 움직이는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고는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제 품 안에서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느낌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남편도 그 순간부터 완전히 아빠가 되었습니다. 진작부터 지어놓은 아이 이름 수진, 이를 입에 달고 살 정도로 저보다 더 애틋하게 수진이를 돌보고 퇴근 후엔 늘 딸의 방으로 달려가 아기 침대를 흔들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가끔 제가 말했어요. 아기한테 자장가 말고 나한테도 좀 불러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남편은 웃으며 말하곤 했죠. 미양아, 수진이는 아직 어려서 꿈속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불러주는 거야. 넌 이미 행복하잖아. 수진이가 우리 가족이 된 후로 저희는 모든 것을 수진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수진이가 먹고 싶은 간식, 필요한 옷가지를 마련하기 위해 늘 고민했고, 수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남편과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어릴 적부터 영리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학창 시절에는 아빠의 성실함과 저의 섬세함을 꼭 닮아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끈기 있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의 한 대학에 입학했을 때 남편과 저는 수진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교 4학년 때 집으로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이름은 준호였고 수진이와 같은 학과에서 만난 동기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키가 크고 깔끔한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는 대학 졸업 후 준호는 대전의 작은 회사에 입사해 성실히 일했고 수진이는 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수진이가 27살이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준호랑 결혼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과 저는 수진이가 성숙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아직 초년생인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밤늦게까지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양아, 수진이가 원한다면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겠지만 애들이 서로 좋아하는 게 중요하잖아. 맞아요. 근데 집이라도
조금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내 퇴직금에서 일부를 떼서 애들 보태주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퇴직금을 일부 사용해 수진이와 준호에게 전세 자금을 보태주었습니다. 또 결혼식도 성대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친척들이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날 저는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 항상 네 곁에 있을게. 결혼 후에도 수진이와 준호는 자주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위 준호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모인 저를 대할 때도 깍듯했고 남편과도 허물없이 농담을 주고받곤 했어요. 제가 음식을 차리면 늘 정성을 다해 먹고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이게 다 수진이가 엄마를 닮아서 요리를 잘하는 이유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수진이가 좋은 짝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역시 만족한 듯이 말했어요. 우리 미양이가 수진이 잘 키웠네. 우리 딸이 참 좋은 남자를 만났잖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남편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견뎠지만 늘 제게 말했습니다. 미양아, 내가 없어도 수진이와 잘 지내야 해. 내가 걱정하는 건 너 혼자 남았을 때야. 네 삶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저는 수진이와 사위를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딸과 사위가 가끔 찾아와 주고 손주들이 웃으며 저를 부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을 잃은 저를 걱정해 종종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힘들어도 우리랑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우리가 엄마 곁에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위 준호도 평소 깍듯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고 가족의 중심을 잡아주는 든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수진이와 함께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차를 내오며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어쩐 일이야? 둘 다 갑자기 오고 무슨 얘기라도 있는 거니? 수진이는 처음엔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위 준호가 곧장 말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수진이가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대요. 수진이는 준호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요즘 좀 어려워요. 대출 이자도 많고 애들 교육비도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너희 결혼할 때 아빠 퇴직금으로 집도 마련해 줬잖아. 엄마도 이제는 이 집 하나 남았는데. 그러자 준호가 수진이를 부추기듯 말을 보탰습니다. 장모님, 요즘은 부모님들이 미리 증여를 해 주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나중에 세금도 줄고
일이 간편해지거든요.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딸과 사위의 요구는 제게 아파트 명의를 넘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이 집은 너희 아빠와 내가 함께 지켜온 집이야. 여기서 남편과의 추억을 지키며 살고 싶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제 단호한 태도에 수진이는 말을 멈췄지만 준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저희도 애들 키우면서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건 수진이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손주들을 위한 거예요. 그날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네 식구들이 돌아가고 나서 한숨을 내쉬며 어쩌다 수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걸까 하고 속으로 되뇌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준호는 더 자주 수진이를 데리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대화의 주제는 같았습니다. 집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준호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루는 손주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아빠가 자꾸 돈 없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입을 빌려 말을 하는 준호를 보며 저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수진이는 그저 준호의 옆에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을 비운 채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지만 집에 들어서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고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랬었나? 혼잣말을 하며 서랍을 정리하다가 문득 제 마음속에 찜찜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오늘 너희 집에 들렀니? 수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안 계실 때 준호랑 잠깐 들렀어. 애들이 서랍을 열고 장난친 모양이야. 미안해. 내가 잘 정리하지 못했나 봐. 수진이의 말은 평소 같았으면 의심 없이 넘겼겠지만 그날따라 어딘가 미심쩍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명숙 언니에게 최근 느끼고 있던 불안함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요즘 이상하게 자꾸 불안해. 수진이랑 준호가 자주 집에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꼭 날 감시하는 것 같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명숙 언니는 저를 늘 걱정하며 자주 찾아와 주었어요. 가끔 집에 와 음식을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저를 위로해 주는 모습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명숙 언니는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명숙 언니의 둘째 아들인 현석이는 어릴 적부터 저를 이모라고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언니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감시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해 주었습니다. 준호가 자주 집안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살피는 모습. 수진이가 제가 없는 틈에 집을 들락거린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서랍이 어수선하게 정리된 상태로 발견된 일들까지. 특히 서랍이 이상하게 흐트러져 있었던 날을 떠올리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 정리했나 했는데 뭔가 계속 찜찜해. 언니는 제 말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양아,
혹시 모르니까 집에 CCTV를 설치해보자. 네가 뭔가 착각한 거라면 그게 오히려 확인돼서 좋을 거고, 아니면 혹시라도 진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증거가 될 수도 있잖아. 저는 처음엔 언니의 말을 망설였습니다. 언니, 그 정도까지 해야 할까? 그래도 수진이랑 준호가 우리 가족인데 괜히 의심받는다고 생각하면 언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미양아, 네가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알겠어. 만약 아무 일도 없다면 다행인 거고, 네가 맞다면 지금처럼 불안하지는 않을 거잖아. 결국 언니의 설득에 저는 CCTV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명숙 언니는 직접 CCTV 설치 업체를 알아봐 주었고, 며칠 뒤 전문가가 집을 방문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 이후 저는 한결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어도 불안한 마음이 줄었고,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증거가 남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CCTV가 나중에 수진이와 준호의 행동을 증명해 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요. 명숙 언니의 권유로 집에 CCTV를 설치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동네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모님, 집을 내놓으셨던데 다른 부동산에서도 진행 중이신 건가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요? 집을 내놓은 적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따님이 서류를 들고 오셔서 아파트를 팔겠다고 하시던데요. 명의도 따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저는 믿기 힘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가 이미 수진이와 준호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수진이를 다그쳤습니다. 수진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엄마가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명의를 바꿨어? 수진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고 준호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사실 수진이가 서류를 조금 서둘렀습니다. 수진이가 엄마 도움이 필요할 때 미리 해두면 좋잖아요. 다 장모님을 위해 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소중히 지켜왔던 집이 순식간에 딸과 사위의 명의로 바뀌어 버린 사실을 알고 난 뒤,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고 매일 불안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수진이의 태도였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모든 것이 준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와 준호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손주들도 없이 둘만 들어섰는데 두 사람의 태도가 사뭇 달랐습니다. 준호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집안을 둘러보며 제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이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짐 정리를 좀 해두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준호를 향해 물었습니다. 뭐라고? 이 집은 내 집이야.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 그러자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이 집 명의가 이미 우리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장모님께선 여기서 계속 사실 수는 없어요.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에 가시면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던진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행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에 수진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수진이를 향해 외쳤습니다. 수진아, 네가 엄마를 이렇게 내쫓으려는 거니? 네가 진짜 이런 걸 원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자 수진이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 준호 말대로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야. 수진이의 말에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분히 서랍을 다시 열어 인감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도장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명숙 언니와 이 일을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믿을 사람은 명숙 언니뿐이었어요. 언니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자 언니는 저를 단단히 붙들며 말했습니다. 미양아, 넌 혼자 이걸 감당할 필요가 없어. 내 아들 현석이가 변호사잖아. 현석이한테 맡기자. 걔가 분명히 도와줄 거야. 며칠 뒤 명숙 언니는 현석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현석이가 어른이 되어 이렇게 듬직한 변호사로 제 앞에 서 있는 걸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현석아, 내가 인감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명의가 넘어갔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현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다행히도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혹시 도장을 가져간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명숙 언니와 현석이 제 곁에서 CCTV 영상을 돌려보는 동안 제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치 영상을 돌려보던 현석이 준호가 집에 들렀던 날의 기록에서 멈춰 섰습니다. 화면 속에서 준호는 손주들이 장난치는 것을 말리는 듯하며 서랍 쪽으로 다가가더니 인감도장과 서류가 담긴 작은 박스를 꺼냈습니다. 준호는 도장을 세심하게 보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다른 도장을 꺼내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순간 명숙 언니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놈이 진짜 그렇게까지 했구나. 수진이를 부추겨서 네 도장을 가져간 거야. 미양아. 현석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이모님, 이건 명백히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이에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도장을 훔쳐가서 명의를 변경했다면 경찰과 법원에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증거를 수집해서 사건을 접수하겠습니다. 현석의 단호한 말에 저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현석아,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나 혼자 어쩔 뻔했니. 며칠 뒤 저는 수진이와 준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부르셔서. 수진은 긴장한 듯 준호의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CCTV 영상을 틀어 보여주며 준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게 다 무슨 짓이니? 네가 내 도장을 몰래 가져간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니? 준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건 다
장모님을 위해서였어요. 이 집 명의를 저희 이름으로 바꾸면 가족 모두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이 될 거라 생각했을 뿐입니다. 뭐라고?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니? 네가 수진이를 부추겨서 날 이렇게 배신해 놓고 아직도 그런 말이 나오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준호가 하자는 대로 한 거야. 정말 미안해. 저는 더 이상 딸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네가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이건 용서받을 일이 아니야. 네가 준호 말을 그대로 따른 건 네 선택이었어. 이제 너희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날 이후 현석이는 CCTV 영상을 비롯한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며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수진을 부추겨 저를 속일 뿐만 아니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현석이는 모든 상황을 명확히 정리해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이모님, 준호가 저지른 일은 명백히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에 해당됩니다. 법적으로 명의를 되돌리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잘못이 드러날 겁니다. 경찰에 증거를 제출한 뒤 준호의 행동은 명백히 사기와 문서 위조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여전히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장모님, 저는 장모님과 수진이를 위해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준호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참을 수 없어 단호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날 위해서라니. 그게 정말 날 위한 행동이었다면 왜 내 허락도 없이 몰래 일을 꾸몄니? 너는 우리 가족을 이용한 거야. 며칠 뒤 법정에서 진실이 모두 밝혀지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준호와 수진은 피고로, 저는 원고로서 법정에 섰습니다. 현석은 철저히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증거 영상에는 준호가 서랍을 뒤져 도장을 꺼내는 장면이 선명히 나왔습니다. 현석이는 추가로 금융거래 내역과 대출 계획서까지 제출하며 준호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재판장의 엄중한 목소리, 태연하게 대답하는 준호의 뻔뻔한 행동,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수진이까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현석이와 함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명예 변경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명의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준호에게는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에 대한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이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준호가 실수한 거야. 근데 준호가 처벌받으면 애들이랑 나는 어떡해? 엄마, 고소 취소해줘. 엄마 제발.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는 내 딸로서 나를 지켜줬어야 했어. 그런데 너는 준호의 말을 따르며 나를 배신했어. 네가 준호의 행동을 말렸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야. 수지는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제발 준호 처벌은 안 받게 해달라고요. 수진아, 너는 내가 사랑했던 딸이기는 한 거니? 우리 딸에게 이 엄마가 가족이긴 한 거야. 울면서 애원하는 수진이가 안쓰러웠지만 수진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딸 수진과 사위 준호가 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과 제가 품에 안고 기르며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아이였기에 제 삶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모든 것이 드러난 후에도 쉽게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는 말로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진이는 끝까지 저를 지키는 것이 아닌 본인 자신을 지키려고만 했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가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며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꼬물거리는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잡던 순간 유치원 소풍날 도시락을 받아들고 해맑게 웃던 얼굴, 중학교 입학식 날 새 교복을 입고 수줍어하던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너무도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순간들도 떠올려야 했습니다. 수진이가 준호와 함께 와서 손주들의 입을 빌려 돈 이야기를 하던 모습, 서랍을 뒤진 흔적이 남아있을 때 느꼈던 이상한 불안감, 그리고 법정에서 나오면서 애원하며 말했던 준호가 없으면 나랑 애들은 어떻게. 결국 저는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파양 청구를 위해 변호사 현석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현석이는 저의 결정을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저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는 침착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이모님, 파양은 법적으로 아주 신중히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서 재판부에 제출할 이유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입양 기록과 지금까지의 모든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현석이의 말을 들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하나씩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신생아였을 때의 입양 서류와 수진이를 품에 안고 찍었던 첫 가족 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위 준호와 수진이가 내 집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위조한 도장 관련 증거, CCTV 영상, 그리고 수진이 한 번도 저를 지키려 하지 않았던 대화 기록과 준호의 뻔뻔한 태도를 정리한 메모를 모았습니다. 파양은 단지 법적 절차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파양 결정을 통해 수진과 완전히 인연을 끊을 것을 각오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황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사람은 명숙 언니였습니다. 언니, 나 정말 이 길을 가기로 했어. 수진이를 더 이상 내 딸로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아. 명숙 언니는 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양아,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라면 그게 맞는 선택일 거야. 내가 끝까지 네 옆에 있어 줄게. 그리고 수진과 가까운 친척들에게도 저희 결정을 알리기 위해 직접 연락했습니다. 내가 수진을 파양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많이 놀라겠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이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단이야. 저는 파양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수진과 준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은 긴장한 얼굴로 들어왔고
준호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두 사람을 앉히고 결정을 알렸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네가 왜 준호의 말에 끌려갔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니?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가 하자는 대로 했지만 저는 엄마를 배신하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널 파양하기로 결정했다. 네가 준호를 위해 나를 외면한 순간 이미 우리의 관계는 깨진 것 같아. 나는 나를 지키고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을 지키려고 해. 준호는 대화 도중에도 뻔뻔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장모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지 마세요. 가족끼리 이런 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건 과하잖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더욱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네가 우리 가족이었던 적은 없었어. 너 때문에 수진이마저 잃게 됐지만 이젠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다. 파양 결정을 법적으로 진행하는 동안 저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을 꺼내 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작은 상자에 넣어 보관했습니다. 이 사진은 내가 평생 사랑했던 딸의 모습이 담긴 추억으로 남겨둘게. 하지만 더 이상 지금의 수진이는 내 딸이 아니야. 집 안 곳곳에 남아있던 수진과 관련된 물건들을 정리하면서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는 파양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수진이는 재판 내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를 사랑했던 만큼 이제는 나를 지키기 위해 이 결정을 내려야겠구나. 미안하다. 이게 나를 위한 길이고 네가 떠안아야 할 책임이야. 법정을 나서는 길에 수지는 마지막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 준호랑 헤어질게요. 엄마 말대로 다 할게요.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저는 잠시 멈춰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네가 준호와 헤어진다고 해도 그 전에 네가 나를 배신했던 사실은 변하지 않아. 네가 준호의 말에 끌려간 순간 이미 나는 딸을 잃은 거였어. 미안하다. 이제는 네 삶을 살아가고 나도 내 삶을 지킬게. 파양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저는 오랜 시간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파양 청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한참 동안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지만 이제 당신과의 추억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자신도 잃지 않으려고 해. 그날 밤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요즘 저는 바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숙 언니와는 여전히 자주 만나 서로를 응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미양아, 너 요즘 얼굴에 빛이 나더라. 진짜 많이 좋아졌어.
이제 예전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면 돼. 그래. 언니, 나 이제야 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아.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저는 조금씩 제 삶의 주인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가끔은 수진이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수진이가 어렸을 때 제게 보여줬던 밝은 웃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에 아프지 않습니다. 수진아, 네가 내 딸이었을 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너도 알 거야. 이제 네 삶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아이가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랑으로 시작해 상처로 이어졌지만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용기로 끝난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박미향님은 딸 수진과의 관계를 끊어야 했던 순간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를 지키는 데서 시작되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경험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